네, 경랑에 2016년 한 해가 저물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을 뒤흔든 탄핵 정국 속에서 맞이하는 2017년 정국. 오늘도 전국 곳곳에서는 이 촛불 집회가 열리고 특검의 칼날은 점점 청와대를 향하고 있습니다. 정치권은 조기 대선 가능성으로 들썩이고 있습니다. 네, 한 해를 정리하면서 앞으로 풀어야 할 과제는 무엇인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상일 전 새누리당 의원, 배종우 세한대 초빙 교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시작에도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 2016년 한 해는 정말 다사다난하다. 좀 여러 가지 일이 많았죠. 이 두 분께서 올 한 해를 평가하신다면 어떻게 평가하시겠습니까? 먼저 말씀해 주시죠. 예. 올해 정말 다사다난했고 예. 돌이켜 보면 하루도 편한 날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정치적으로는 지난 4월에 총선이 있었지만 예. 총선 과정에서 야당은 분열됐고 새누리당은 이 공천 파동을 일으켰잖아요. 좀 국민들이 보기에 정말 한심한 그 공천 파동 때문에 새누리당이 참패를 했고 참패를 했음에도 반성을 못하고 계속 친박 핵심들은 패권주의적인 행태를 보였고 대통령 역시 성찰을 하지 못했어요. 거기서 결국은 탄핵의 어떤 씨앗이 싹이 튼 거 아닌가 싶었는데 그 우병우 민정수석 문제 계속 드러났을 때 정부 여당 청와대는 진실을 추방하려고 했고 은폐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최순실 씨 사태 마찬가지고 그러다가 정말 문제를 키워서 대통령이 탄핵되는 이런 상황까지 왔는데 2015년 상황도 말이죠. 교수신문에서 교수들이 뽑은 한자 성어가 혼용무도였습니다. 예. 세상이 어지럽고 도가 없다. 혼용이란 뜻은 사실은 어리석은 군주를 뜻하는 건데 그때 이미 경고를 했는데 거기서 교훈을 못 참고 다시 그 상태를 계속 유지를 했기 때문에 예. 화가 더 키워졌어. 이번에는 결국은 대통령이 탄핵됐는데 교수신문에서 뭐라고 했냐면 군주 민수. 대통령은 배고 민심은 물이다, 바다다. 그러니까 예. 민심의 바다가 2012년 박근혜 대통령을 띄웠죠. 그래서 박근혜 정부호가 이제 순항하도록 출범을 시켰는데 예. 순항을 못하고 정말로 스스로 이 항해를 잘못해가지고 배가 자초되는 상황. 결국은 민심이 배를 자초시키는 전복시키는 이런 상황을 맞이해서 정말 올해 한 해 참담한 해였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배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네, 다사다난이라는 표현도 굉장히 좋은 표현인데 제가 볼 때는 격동의 한 해였다 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러면 특히 이 격동은 헌정사 측면에서 그리고 또 정치자 측면에서 둘 다 격동의 한 해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우리가 헌정사로 보면은 사실상 박근혜 대통령이 피의자 신분으로 탄핵된 것은 처음입니다. 물론 노무현 전 대통령도 국회에서 탄핵 소추안이 가게 됐지만은 예. 그때 피의자 신분은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은 사실상 우리 헌정사에서 처음으로 피의자 신분으로 국회 탄핵 소추안이 가결됐다. 그럼 양 좀 차이가 있는데 노무현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탄핵 사유가 사실 정치적인 좀 이유가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탄핵안이 헌법재판소를 통과할 가능성이 낮다라는 이런 전망이었고 또 국민 여론도 탄핵 반대였습니다. 예. 그래서 노무현 전 대통령은 탄핵돼가지고 국회에서 탄핵돼가지고 직무정지 상태에도 청와대 출입 기자들하고 등산다고 굉장히 활발하게 움직였어요. 그런데 지금 박근혜 대통령은 전혀 예. 외부하고 활동도 하지 않고 심지어는 이번에 신년사 또 내놓지 않고 또 연하장도 보내지 않았다고 그래요. 예. 네, 그런 좀 차이가 있고요. 그리고 또 지금 촛불 민심에서 나타난 민심은 뭐냐면은 명예로운 퇴진보다는 이제 법적인 책임을 묻겠다, 처벌하겠다. 지금 이런 부분까지 가고 있으니까 굉장히 전망이 좀 어두운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정치사적으로 보면은 지난 이제 올 한 해죠. 올 한 해 처음에는 민주당이 분열이 됐습니다. 예. 그래서 국민의당 3당 체제가 됐는데 예. 이제 탄핵을 통해서 새누리당이 분열해가지고 이번에는 여당이 분열해가지고 그렇죠. 여야가 다 분열해가지고 4당 체제가 되는 이런 격동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 이 4당 체제가 갖는 의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과거에도 90년 합당 기준으로 하면 26년 전에 예. 그리고 또 95년도에 김대중 전 대통령이 복귀해가지고 국민의힘 만들 때도 4당 체제가 있었는데 이때는 삼김 중심의 4당 체제였는데 지금은
국민이 만든 사당 체제다. 따라서 국민의 여망을 반드시 이 사당 체제의 국회에는 반영을 해서 개혁 입법, 검찰 개혁이라든지 또 재벌 개혁이라든지 경제 관련 민생 법안들을 반드시 통과시켜야 된다. 그리고 특히 협치를 보여줘야 된다. 과거만 해도 청와대 권력이 살아있기 때문에 예. 특히 여당 같은 경우는 청와대에서 개입을 하면은 제대로 힘을 못 썼어요. 근데 이제 자율성을 가지고 여야 사당이 대화 타협을 통해서 진정한 정치를 보여줘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두 분이 2016년을 정리를 해주셨는데 중간에 촛불 민심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네. 오늘도 또 2016년의 마지막 날이 촛불 집회로 마무리가 되는데요. 네. 10주째 꺼지지 않고 있는 이 촛불 집회의 네. 의미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오늘 또 양쪽에서 또 나오는 상황인데 탄핵을 했던 이 촛불 민심 오늘 10차 마지막으로 송박영신 박근혜 대통령 보내고 새로움을 맞이하자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예. 오늘 이제 얼마나 모일지 모르지만 역시 많은 분들이 모여서 이야기를 하시겠죠. 그리고 송박영신으로 대표되는 우리 시대의 모든 좀 악패를 청산하고 우리가 좀 새로운 출발을 해보자 이 뜻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번 이 촛불 민심을 통해서 결국은 이 나라의 주인은 국민이라는 걸 확인했어요. 그리고 국민이 위임한 권력이 잘못 사용됐을 때는 반드시 국민이 응징을 한다라는 거. 그래서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이라는 걸 선명하게 보여줬어요. 그래서 국민의 주권의식이 훨씬 싹텄다고 생각을 하고 그 미국의 대공황기의 소설가 존 스타인백이라는 소설가가 있어요. 노벨 문학상도 받았는데 이분이 그 분노의 포도라는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람 한 사람은 그 사람은 작은 파편에 불과하지만 그 사람들의 영혼이 하나로 모이면 매우 큰 의미를 갖게 된다. 예. 그러니까 두 사람이 누우면 온기를 나눌 수 있다. 그런 현실을 촛불 민심이 보여줬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앞으로 어떤 권력도 오만하게 운영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걸 선명하게 보여줬고 우리 정치권 모두 이번에 사태를 또 촛불 민심을 일종의 큰 교훈으로 삼아서 징비록을 써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반대편에 계신 분들은 지금 송화영태라고 해서 촛불은 보내고 태극기로 애국을 하자 하는데 그분들의 애국하는 마음은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이제 이분들은 또 대통령을 직지하는 측면인데 어떤 그 진정성이나 이런 건 이해가 되지만 정말 왜 여기까지 왔는지에 대한 한번 이 성찰 그게 꼭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고 양쪽이 헌법재판소 앞에서 이제 시위를 해서 헌재가 지금 굉장히 심리를 빨리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3월 13일 이정미 재판관 전에 결과가 나올 텐데 이 헌재가 독립적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압박하는 거는 지양을 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정말 이제 새해에는 송구 영심 묵은 거는 보내고 예. 우리가 새로운 어떤 걸 맞이하는 이런 한 해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희망을 가져봅니다. 예, 네. 그렇군요. 네. 촛불이 또 이제 예. 네,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은 이번 촛불 집회는 국내적으로 보면은 정말 우리 국민은 위대하다. 네. 그리고 예. 국민을 이기는 권력은 없다. 그리고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준 그런 촛불 집회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는 앞으로 생각할 때 우리의 이번 촛불 집회, 촛불 시위가 앞으로 세계사에 기록될 것으로 그렇게 전망이 됩니다. 예. 왜냐하면 아시는 것처럼 처음에 촛불 2만 명으로 시작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9차까지 한 주도 빼놓지 없이 계속 됐거든요. 그래가지고 지금 900만 명까지 갔고 연인은 오늘까지 하면 이제 10차가 되고 예, 오늘 1000만 100만 명이 거라고. 오면은 이제 1000만 예. 명이 넘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이건 앞으로 세계사에 기록될 위대한 시민혁명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예. 그리고 지금 이 촛불 집회가 성공하는 것은 크게 4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하나는 자발성입니다. 이분들은 누가 동원해서 오지 않았어요. 자발성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적극성입니다.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지속성입니다. 지속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은 평화성입니다. 한 번도 물리적인 충돌이나 물리적 행사 이런 것이 없었거든요. 예. 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제 미국의 덴버 대학교 정치학 교수 체노워스라는 사람이 그랬어요. 전 국민의 3.5%가 이렇게 지속성, 평화성, 적극성을 가지고 집회에 나서면은 반드시 성공한다. 그래서 그걸 이기는 정권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그런 점에서 저는 이제 이 촛불 집회는 반드시 성공할 것으로 보고, 근데 촛불 집회 이후에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이제 해가 바뀌면은 촛불 집회로 끝날 것이 아니고 이번 촛불 집회를 통해서 나타난 민심을 어떻게 국가 대개조, 국가의 시스템을 바꾸는 것에 반영을 할 것인가. 예. 그리고 지금 직접 민주주의를 행사를 한 거거든요. 광장 민주주의를 행사한 거예요. 그러면 그런 점을 더 우리 헌법에 또 우리 법률에 가미해야 되는데, 대표적인 것이 이제 국민 바람제입니다. 국민이 직접 의견을 내는 거예요. 그리고 또 국민 소환제입니다. 국회의원 같은 사람도 이제 국민이 소환할 수도 있는 거예요. 네. 이제 그런 부분을 좀 가미해서 예. 네. 이 부분이 미완의 혁명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공적인 혁명으로 예. 끝나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예,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좀 짚어봐야 될 얘기가 많기 때문에 조금 이제 빠르게 내용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부터 이제 본격적인 탄핵 심판이 시작이 되는데 박근혜 대통령 측 변론은 어떻게 좀 예상을 해볼 수 있을까요? 예, 박근혜 대통령 측에서는 헌법재판소에 이미 답변서를 낸 거를 통해서 예. 뭐 국회에서 의결한 그 소추 내용을 전면 부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지금 최대한 입장을 헌재에 지금 밝히고 있는 상황이고, 그 사실관계를 제대로 조회를 하자 해서 16개 기관에 사실조회 신청을 했는데 지금 어제 헌재가 다 받아주지는 않았어요. 7개만 받아줬습니다. 그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 문화체육관광부 등등의 7개만 받아줬는데 왜 그러느냐? 심리를 최대한 빨리 하기 위해서. 근데 청와대는 조금 지연하고 싶은 생각이 있다고 봐요. 그리고 탄핵소추 내용, 헌법 위반 5가지, 법률 위반 8가지거든요. 예. 이 13개에 대해서 하나하나 사실관계를 다투겠다는 건데 헌법재판소는 그 13가지와 관련해서 범주화를 해가지고 5개로 묶어버렸어요. 헌재는 심리를 빨리 하겠다는 건데 대통령이 지금 뭐 검찰 공소장이나 특검에서 지금 수사 과정에서 나타난 거 보면 그 소추된 내용이 많이 확인이 되고 있는데 지금 대통령은 전면 부정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 뭐 헌재에서 증인 채택도 하고 1월 5일부터 이제 첫 변론이 시작됩니다. 원래 1월 3일인데 대통령이 증인 출석 안 하기로 했기 때문에 1월 5일부터 첫 변론이고 관련 증인들이 다 채택이 되는데 굉장히 주목받겠지만 대부분 제가 보기에는 증거가 있기 때문에 예. 그 검찰 공소장이나 특검 수사 내용이 어느 정도 헌재에서 확인되리라고 봅니다. 네, 특히 이 묶인 5가지 혐의 중에 세월호 7시간 행적이 가장 지금 관심을 받고 있는데 네. 어떻게 이 부분 진행될 거라고 보십니까? 세월호 7시간이 당초에는 그렇게 중요한 탄핵 사유가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예. 야당에서조차 그렇게 했는데 이게 왜 중요하게 됐냐면은 헌재 측에서 성명권을 발의를 했습니다. 성명권이라는 건 뭐냐면 구체적으로 소명을 하라고 요구를 한 거예요. 박근혜 대통령에게. 네. 그래서 7시간 행적에 대해서 공적인 부분이 아니라 사적인 부분까지 밝혀라,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이 얘기는 뭐냐면은 대통령에게는 사적인 영역조차도 공적인 영역에 해당이 된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대통령께서 자기는 사적으로 이렇게 했다라고 시간을 썼을지 몰라도 만약 그로 인해서 공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특히 세월호 참사 같은 것이 큰 문제가 있다면은 예. 그건 책임이 있다라는 것을 지금 함의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굉장히 중요하고요. 참고로 미국의 이제 9.11 테러가 났을 때 네. 부시 대통령 같은 경우는 이제 7분이 정확하게 행적이 밝혀지지 않았어요. 그때 당시에 이제 부시 전 미 대통령은 플로리다에 있는 이제 초등학교에서 아이들 가르치고 있었는데 예. 즉각 대응을 했다, 이렇게 하니까 국가조사위원회가 발동이 돼가지고 7분의 행적을 분초 단위로 다 밝혀가지고 CCTV를 가렸거든요. 이런 점에서 보면은 앞으로 세월호 7시간의 행적이 아주 낱낱이 밝혀져야 되고, 특히 또 지난번에 청와대에서는 홈페이지를 통해서 밝혔는데 그때 밝힌 것 중에서 미용사 부분이 빠졌잖아요. 네. 그래서 이 부분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또 뭐가 있냐면은 이제 박근혜 대통령 측에서 세월호 7시간 행적을 밝히면 그걸 가지고 또 특검이 수사에 들어가면은 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 특검 수사가 이제 청와대를 계속해서 이제 향하고 있죠. 박 대통령 비선진료 수사에도 이제 속도를 내고 있는데 청와대를 향하고 있는 특검팀의 수사 칼끝, 좀 의혹을 좀 어떻게 밝혀낼 수 있을까요? 예, 뭐 특검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그리고 뭐 아주 전곡을 찌르는 그런 예. 수사를 하는 것 같은데 지금 핵심은 대통령에게 제3자 뇌물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까 하는 그 점입니다. 근데 지금 특검이 아주 집중적으로 하고 있는 건 삼성 쪽에 대한 거예요. 그러니까 삼성물산하고
제1모직의 합병 작년에 있었던 이 일과 관련해서 대통령이 이 합병이 잘 되도록 좀 도와주라는 지시가 있었다는 걸 지금 안종범 전 경제수석이 이야기한 것 같고 예. 그 수첩에도 남아 있어요. 그리고 그 합병이 이루어진 직후에 대통령과 이재용 부회장의 독대가 이루어졌고 그게 작년 7월 25일입니다. 그리고 7월 27일 삼성전자 사장이 독일로 갑니다. 예. 그리고 8월에 최순실 씨가 세운 코레스포츠에 대한 계약이 삼성전자하고 220억 지원 계약이 형성이 되고 78억 원이 일단 지원이 돼요. 이 최순실 씨에 대한 이 지원이 삼성물산하고 제일모직 합병의 대가인지를 지금 확인하고 있는데 오늘 아침 보도된 바에 따르면 특검이 삼성 관계자들을 수사를 했는데 이재용 부회장이 대통령 만나고 와서 삼성 관계자들, 미래전략실 관계자들에게 최순실 씨에 대한 지원을 검토하라는 예. 이야기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지원이 이루어졌다면 이게 이게 부정한 청탁과 대가성이 인정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그렇게 되면 대통령에 대한 제3자 뇌물 혐의가 적용이 되고요. 이거 하나만 가지고도 대통령 파면 사안이 된다고 봅니다. 게다가 지금 특검은 대통령과 최순실 씨가 이 공동 지갑을 쓴 거 아니냐 이 문제까지 보고 있어요. 그래서 최태민 씨부터 쭉 내려오던 재산 형성 과정을 예. 지금 추적하고 있는데 만약에 공동 지갑이라면 바로 대통령에 대한 뇌물 혐의까지도 적용할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이게 뭐 가장 핵심인 사안이고 특검은 이에 대해서 아주 집중적으로 수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예, 그렇군요. 네,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일 전 새누리당 의원, 배종호 세한대 초빙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